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제일 주인공 하나를 뽑자면 엔비디아인 것 같은데요.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면은 일단 경제 전망부터 짚고 가면은 노 랜딩 시나리오라는 게 지난 일주일 동안 되게 많이 부각이 됐죠. 이게 하드 랜딩이라는 단어랑 소프트 랜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하드 랜딩이라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는 시장에서 정말 땅바닥에 제대로 때려박고 한번 크게 충격을 받은 후에 회복을 해 나가느냐, 아니면은 소프트 랜딩, 경기 침체가 오긴 오지만 이거를 되게 잘 매니지해서 자연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충격 없이 안착시킬 수 있느냐, 요 두 개를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노 랜딩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상반기까지는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경기 침체 자체가 아예 없다, 그리고 이런 침체가 하반기는 돼야 보일 거다, 이런 식으로 랜딩을 아예 안 하고 이게 미뤄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에 나온 지표를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이번 주는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지출도 생각보다 낮았고, PC 물가 자체는 어쨌든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걱정,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지표가 이번 주에는 그렇게 좋진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트는 보시면 GDP 성장률이 작년 1, 2분기에 마이너스 찍고 이제 3, 4분기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성장률 자체가 높진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을 이제 주초에 했었죠. 주말 지나서 이 대통령의 날이라는 이 미국 휴일을 맞아서 월요일날 정말 영화 보는 것처럼 전용기 타고 쓱 날아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책, 러시아 제재책을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발표를 했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쫄려가는 모습이고, 실적 시즌 내용을 살펴보면 엔비디아 이번 주 주인공이죠. 그래서 실적 좋았고 올해 전망도 밝습니다. 이게 사실 엔비디아가 이 게임 부문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번에 이제 반토막 났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리오프닝 하면서 게임에 필요한 GPU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인장 하락장 오면서 코인 시장에서 이제 채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런 GPU 수요들을 게임 부문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요걸 다 직격탄을 받으면서 반토막이 났는데, 이것조차 씹어먹을 정도로 이 앞으로의 데이터 처리, 이제 서버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했을 때, 올해 최대 떡밥인 이제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 챗 GPT가 쏘아올린 전쟁이죠. 이 분야에서 필요한 AI 반도체가 굉장히 많을 거라서 나머지를 씹어먹고도 남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실적 발표 내내 사실 AI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파리를 되게 잘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다, 실제로도 수혜를 받을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AI 챗봇이라는 키워드를 잘 팔고 있는 또 다른 회사가 바로 이제 바이두죠. 중국판 구글인 바이두인데,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에르니라는 AI 챗봇을 이제 발표를 할 거고 공시를 했고요. 이거는 자율주행 무인 택시, 바이두는 중국에서 이미 운영 중인데 요거 이용 건수도 늘어나고 건강 관련 검색 건수도 늘어나고, 이 건강 관련 검색이라는 게 사실 바이두가 요새 헬스케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회사들이 헬스케어 업으로 진출하는 거에 되게 진심인 상황인데, 바이두도 중국에서 되게 진지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인수도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이 벌려놓은 이런 판들이 다 잘 되고 있고, 이 챗봇 자체도 자율주행, 검색, 클라우드 사업 전반에 쓸 거다, 이런 얘기를 밝히면서 바이두는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을 살펴보면은 월마트랑 홈디포는 올해 실적 전망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내역을 보면은 소비자들이 기초식품에는 점점 더 돈을 많이 쓴다.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외에 마진이 많이 남는, 이제 유통업자들 입장에서 중간 마진 많이 뜰 수 있는 가전, 패션, 인테리어 용품 같은 것들은 잘 안 산다. 특히 리오프닝까지 왔으니 홈디포, 이제 인테리어 용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을 쓰려면은 사람들이 아예 완전 고급 식품에다 돈을 쓰던가 여행 가는데 돈을 쓰지, 중간에 애매한데 돈을 안 쓴다는 게 이제 월마트와 홈디포의 걱정이고, 도미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이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앞으로 2, 3년 계속 힘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경고를 했죠. 도미노가 최근 2, 3년 정도 특히 더 힘을 받았던 게, 팬데믹이랑 사실 상관없이도 디지털 전환 플러스 배달 인프라를 굉장히 잘 깔아놓은, 여타 외식업체들 대비해서 정말 이거를 인하우스를 되게 잘 만들어 놓은 회사가 도미노여서 팬데믹 약발 받으면서 되게 많이 치고 올랐었는데, 리오프닝과 함께 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같이 때려맞고 있죠. 한국에서도 이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키친들 굉장히 많이 생겼었는데, 많이들 지금 폐업하거나 뭐 인수당하거나 하는 식으로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배달 전문 업체들은 지금은 다시 한번 전략을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았죠. 여타 여행업체들처럼 항공권 가격이 비싸든 경기 침체 걱정이 있든 여행 수요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 온라인 중고차를 파는 카바나는 실적이 더 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도. 그래서 고금리 시대 직격타로 이제 차량 수요도 줄어들고, 거기에서 이제 대출 수요도 줄어들겠죠. 자동차 살려면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총체적인 이제 난국이 펼쳐지고 있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수익이 늘었는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빅테크 회사들 중에서 JD가 제일 힘들긴 했지만 파란선, 알리바바도 사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치고 올라갈까 기대감을 주고 있고, 근데 이 JD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까지 주가가 계속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커머스 2위 자리를 두고, 중국 이커머스 1위는 알리바바죠. 2위를 두고 이제 JD와 핀도더가 싸우고 있는데, 뭐 싸우고 있다고 하기엔 사실 JD가 아직도 이제 거래액만 놓고 보면은 압도적인 수준이긴 한데, 유저 수가 이제 핀도더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JD는 일선 도시 위주에서 꽤 잘 커왔는데 성장이 멈춰가고 있는 상황이고, 핀도더 같은 경우에는 2, 3선 도시 기반으로 어쨌든 성장률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서 이거를 1선 도시랑 미국으로도 폭풍같이 확장을 하고 있는 이런 태세이기 때문에 이 JD 입장에서는 좀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보유 현금을 진짜 거의 다 쏟아붓는 식으로 이제 3월부터 마케팅에 나설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치킨 게임 시작되는 거냐, 마진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죠. 이 JD 주가는 계속 힘들긴 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구도가 바뀔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J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자가 한동안 의혹들이 있어서 뒷방으로 물러나 있다가 작년 10월 달인가에 돌아왔죠. 그래서 성장 드라이브를 다시 걸고 있는 상황이라서 체질 개선이 어떻게 다시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슬라 아직 근처도 못 따라가고 있는 회사긴 한데, 올해도 아마 스케일업 하는 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작년 생산량 자체가 3,500대밖에 안 되고 올해도 목표가 10,000에서 14,000대라고 하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7만 대 만들었고 올해는 180에서 200만 대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는 아예 이제 뭐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격차의 회사인 것 같고, 이 농기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좋습니다. 왜냐면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농부들이 투자를 늘리면서까지 기계를 사고 있죠. 그래서 디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았고 올해 가이던스도 계속 좋고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명품 소비자 계속 늘면서 실적이 이번에도 좋았습니다. 이제 개미들의 베팅, 이 코인베이스와 드래프트킹스를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기대 이하인데, 여기는 미래를 대비해서 사실 요새 암호화폐판의 전 세계적 기조가 규제를 더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나누고,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하던 일 중에 일부를 떼서 좀 더 안전한 기관으로 옮겨라, 은행이나 증권사로 옮겨라, 이런 규제들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대비해서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는 제도권에 부합한 회사를 만들려는 이제 목표로 만들었면 안 되는 코인 거래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 말고 이제 거래 인프라 관련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미 늘리고 있던 상황이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4분기 전체 매출이 630밀리언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이 부가 서비스랑 구독 매출로만 300밀리언 넘는 매출을 내는 게 목표라고 하죠. 사업 다변화를 계속 하고 있고, 드래프트킹스 같은 경우도 스포츠 도박 핫바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베팅도 계속 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도 지금은 모두들 되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골드만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지금부터 24% 오른다, 이런 전망이고, 중국에서는 실제로 금리도 동결하고 주택시장 부흥정책 피면서 경기 부양하고 있고, 바로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 한 번 더 세게 내놓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규제도 풀고 있죠. 그래서 본토 기업들의 해외 상장을 다시 풀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2년 전에 이제 디디추싱이 중국 규제 쌩까고 나서 미국에 상장한 다음에 규제를 정말 엄청나게 세게 때리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상장하는 사례가 확 줄었었죠. 그래서 2022년 보시면은 중국 IPO가 정말 거의 없어졌었습니다. 본인들의 규제만 잘 지키면은 열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좀 열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데이터 통제는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빅테크 회사들한테 중국 정부가 AI 챗봇 서비스 대중에 공개하지 말아라, 왜냐면 우리가 검열을 못하는 이상한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걱정된다, 이 사상적인 얘기 하나랑, 그 다음 데이터 안보 관련해서는 중국 본토 회계법인으로 갈아타라, 기존의 글로벌 빅4를 쓰던 회사들도 계약기간 끝나면은 본토 회계법인으로 갈아타서 데이터가 미국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라 라는 식으로 견제를 하고 있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빅테크 회사들이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랑 바이트댄스도 부서를 줄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급여 인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토요타랑 혼다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급여 인상률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제 급여를 인상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일본이 매년 2% 정도 급여가 오른다고 하는데 그게 한 20년째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혼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 5%를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계속 양적 완화를 펼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긴축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만 좀 양적 완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양적 완화를 멈춰도 알아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면은 급여가 올라줘야 되는데 급여가 아직은 충분히 안 올랐다, 이런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압박을 하고 있죠. 대기업들이 아마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맥킨지가 역사상 최대급 감원을 하는 되게 상징적인 결정을 했죠. 사실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면은 똑똑한 인재들 굴리는 용역회사잖아요. 사람을 정말 비싸게 주고 뽑아서 그보다 훨씬 더 비싼 프로젝트 따내서 사람의 시간을 굉장히 맥시마이즈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데, 본인들의 매출 원가가 될 수 있는 고급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업체예요. 대표적인 슬로건이 War for Talent였는데, 맥킨지가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이제 밀다가 이것조차 이제는 이제 거꾸로 인재들을 이제는 줄여야 되는 시기다라고 맥킨지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역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리튬 채굴 회사를 아예 직접 인수할지를 고민 중이죠. 일론 머스크가 안 그래도 작년부터 계속 울부짖은 게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인 리튬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량도 부족하고 이제 가격도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만드는 입장에서 병목이 자꾸 거기서 생기니까 열받아가지고 젊은 사업가들은 전부 다 리튬 채굴 사업에 아니면 재련 사업에 뛰어들어라. 그럼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본인들도 그냥 직접 사들일까 고민하는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거를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회사잖아요. 이제 자동차 만드는 것부터 해서 판매까지 이제 모든 채널을 다 본인들이 직접 이제 중간 딜러도 안 거치고 하다 보니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 마진율인데 파란색 테슬라 선 보시면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높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수직 계열화의 힘을 이제 테슬라는 굉장히 잘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리튬 업체까지 사들이게 되면은 당분간은 더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물론 이게 수요가 꺾이는 순간 갑자기 비용을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돼가지고 한순간에 꺾일 수 있는 상방 하방이 다 열려있는 배팅이어가지고 수직 계열화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론 머스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상징적인 판결이 난 게 미국에서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 없다라고 판결을 했죠. AI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걸 설명하는 글을 써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글이나 이미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이미지를 선택할 것인지 이런 사람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작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개입한 건 인정해 주는데 그 다음에 컴퓨터가 직접 알아서 사람 입장에서도 무슨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기다렸다가 받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런 식의 상징적인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AI 업체 그리고 대중들 모두가 반기고 있는 결과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왜냐면 어쨌든 사람이 개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쉬워지는데 그 과정에서 저작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고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쨌든 열렸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AI 창작물에 저작권이 생겨버리면 사실 앞으로 이제 저작권이 없는 작품들이 아예 없어질 거다 보니까 좀 빡빡한 세상이 될 텐데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에서는 이제 저작권 인정을 끊어줬다. AI 업체조차도 반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기준금리 3.5%로 멈췄죠.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만에 멈췄는데 이게 영원히 멈추는 건 아니고 일단 멈추고 물가보다는 당분간은 경제성장 잡아야 된다. 올해 지금 1%대밖에 성장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게 한국은행의 지금 스탠스고 출산율 자체는 이 차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한국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고 서울만 놓고 보면 0.59명이에요. 자연적으로 멸종해가는 나라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2019년부터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기점으로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자보다 줄어든 상황이고 이거는 돈을 뿌려서라도 나라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연관돼서 소아진료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 투입해서라도 이 의료 수가를 제대로 바로 잡아서라도 이 소아진료를 24시간 영상 상담 가능하게 지원을 잘 해주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죠. 이거는 사실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뉴스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정밀지도 관련해서도 한국에서 허용할지 여부를 재논의 중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 한국은 특히 더 북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데이터 보안 그리고 이제 지도는 정말로 너무 많은 게 속속들이 밝혀지는 정보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도 그냥 아예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 구글이 요청했다가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가 깠었죠. 그래서 안보상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정밀 지도가 먹히지를 않는데 미국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무역 장벽이라고 계속 불만을 제기해 왔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지도를 독점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안티 의견들도 같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지금 재검토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미국에서는 보면은 이건 이제 미국 얘기인데 구글 맵 자체가 반독점 행위하고 있는 거 아닌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검색이랑 지도를 패키지로 묶어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독점력을 뒷단에서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유저 입장에서는 진짜 구글에서 독점 당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하고 지도에서 검색하든 뭐 검색에서 떠서 지도로 가든 그냥 그 안에서 놀면서 구글이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보고 살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나올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 유통업체들 실적 계속 나옵니다. 타겟, 로스, 달러트리, 뭐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코스트코, 크로거, 베스트바이 이런 회사들을 보면서 실제로 소매 판매 지표들, 이제 소비자 지출에 대한 숫자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